어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잇따르는 내곡동 땅 의혹을 다시 해명하면서 측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고 일어나면 오 후보의 거짓말이 하나씩 나온다며 내곡동 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 1차 후보지에 은평과 도봉 등 서울 4개구 21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7월 예정지구 지정 후 2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만 75살 이상 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해서 접종을 거부했더라도 2분기 안에만 다시 신청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새 환자가 500명으로 집계돼 오늘은 5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는데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 방역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이를 방관하는 분위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가 아시아계 혐오 표현이 들어간 노래를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이 자국민에게 미얀마를 떠나라고 하는 등 주재국들의 미얀마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들과 지도부의 발걸음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LH 사태와 부동산 대책에 고개를 숙였고 국민의힘은 반성 호소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내용은 LH 사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깊은 분노와 실망을 잘 알고 있고 부족함을 꾸짖어 달라면서도 잘못을 뿌리 뽑을 기회만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국가가 보증하는 보완책을 추진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연이은 의혹 제기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삼는 박형준, 오세훈 후보의 오만과 이중성에 대해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이 읍소하는 반성 호소인이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있었다고 비꼬았습니다. 25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띄우기만 하고는 선거가 다가오자 모든 공무원 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보여주기식 과잉입법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겠다고 온 국민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여당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권을 냉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면서 연일 국민의힘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년층을 상대로 집도 일자리도 공정한 기회조차도 빼앗아버린 현 정권을 투표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런 사회 만든 정부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몸을 한껏 낮춘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와 힘을 합쳐 더욱 매섭게 몰아붙이는 국민의힘. 선거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부동산 문제가 표심을 가를 한방이라는 점이 양당의 선거운동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연일 쟁점이 되는 가운데 오 후보가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자고 일어나면 오 후보의 거짓말이 하나씩 나온다며 내곡동 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작부터 50분에 걸쳐 내곡동 땅 의혹을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재산 신고까지 한 내곡동 땅의 존재도 몰랐다는 초기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측량 현장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논란이 된 걸 두고는 16년 전 일로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자신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거의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내곡동 지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이 논의된 곳이라며 민주당의 오 후보에 대한 셀프 보상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머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2회, 제3회 털다 안 나오면 김대엽 씨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씩 거짓말이 밝혀진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오 후보 시장 시절 내곡지구를 중요 사안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사업을 몰랐을 리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 후보 처가 땅 주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땅이 있는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며 내곡동 땅 의혹을 이 전 대통령의 BBK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얼렁뚱땅 거짓말하다가 선거 며칠 전에 증거물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결국 박 후보에게 힘이 모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희 지지층이 저렇게 거짓말하는 시장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 뭉치고 있고 이런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들로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막판으로 갈수록 내곡동 땅을 둘러싼 공세와 방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내내 수사를 받을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상대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에 대한 무수한 의혹에도 계속해서 뻔뻔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히 의혹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박 후보를 향한 맹공은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느라 제대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걸리면 부산시장 그만둬야 돼요. 이 양반 1년 동안 수사받다가 끝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김없이 정권 교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청년층이 많은 부산대 앞에서 유세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200석이나 모아줬지만 사람들이 사는 것,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부동산입니다. 이번 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이번 보궐선거를 하고 무려 서울, 부산 합쳐서 824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의 반환점을 돈 부산시장 후보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파상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오늘부터 실시한 재보궐선거 여론조사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 막판에 접어든 만큼 표심은 더욱 크게 출렁거리는 반면 지지율 상승과 하락의 추이를 알 수 없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각 당의 판세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이제 집권 세력들이 좀 더 겸허해져야 된다.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아마 집권당과 또 당정청 모습이 훨씬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바뀔 것이고요.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는 문제, 더불어서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문제, 이 두 가지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죠.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야구나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보병전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 관건 선거를 도모하지 않을지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워낙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믿을 분들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부동산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임대차 3법 처리를 이끌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아파트 월세를 크게 올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도권 전세 대란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중순, 민주당은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박 의원은 처리 직후 법안의 취지를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이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작 박 의원은 법안 처리 한 달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25평 아파트에 임대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새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9%, 두 달 뒤 시행된 시행령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26%가량을 올린 셈입니다.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임대차 3법 처리에 앞장섰던 만큼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신의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꼼꼼히 챙기지 못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여당 의원까지 임대료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한 뒤에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난감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익위 전수조사가 셀프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입니다. 이런 민주당 전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것도 저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보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가 들여다보자. 여는 야를 들여다보고 야는 여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뭐 이 셀프 조사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내고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현재 당적이 없지만 정치적인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고자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청 관담회에서 영장 대상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오늘쯤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또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의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건을 서울경찰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노후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1차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를 포함해서 4개구 21개 지역에서 판교 신도시 정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 7호선 가산 디지털단 지역과 맞닿아 있는 주거지역에 낡은 빌라들이 몰려 있습니다. 역세권에다 국가산업단지에서도 가까운 곳이지만 젊은 층의 선호도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김포공항 비행 항로에 위치한 탓에 주변이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고 남부 순환로의 지역 전체가 섬처럼 고립돼 있다 보니 그동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열악하죠, 한마디. 서방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회사나 여기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 수요는 많죠.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이 좋은 땅을 이렇게 놀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부가 이곳을 포함해 서울 영등포구와 도봉구, 은평구 등 4개 구 21곳을 LH와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 5만여 제곱미터 부지는 고층 아파트는 물론이고 상업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에서 모두 2만 5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모두 합하면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영등포역이나 연신내역 등 풍부한 수요에도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강북 핵심 역세권 지역에서의 고밀 개발이 시동을 걸게 될 전망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주민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낡은 주거지를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건만 좋으면은 나는 하는 게 좋다 생각해. 이 지역을 생각해서도 깨끗하게 지역에서 좀 깨끗하게 조건 좋은 데서 이 지저분한 데 좀 탈피를 해갖고.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7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LH 투기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저층 주거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옛 증산 4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1차 후보지 중 최대 규모인 4,100여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LH와 SH가 나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후 1년 안에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공공주도 개발이 민간 개발 방식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투명한 절차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개발의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분석 결과 토지주 수익률이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처리를 하시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와는 별도로 이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또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하는 지역은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개발이 무산됐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많다면서 주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하고자 했던 의지들이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라고. 그러나 이사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를 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9명보다 61명이 많은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330명, 비수도권에서 170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서 많으면 600명 안팎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4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과 사우나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번지고 있는 집단 감염으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8명. 지난달 18일 174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50명 아래를 유지하며 등락을 거듭했는데 40일 만에 150명을 넘겼습니다. 이미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방문 판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진 데다 날이 풀리고 이동이 늘어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인 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가족, 지인, 직장, 소규모 모임 등 대인 간 접촉이 발생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폐교에서 집단 생활을 한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집단 감염 확진자는 5명이 늘어 서울에서만 30명을 넘었습니다. 구로구 사우나와 강북구 어린이집, 서초구 텔레마케팅 업체 관련 확진자도 각각 5명씩 늘었습니다. 일상 감염 사례 50명,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54명으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봄철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공원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을 집중 방역관리하고 벚꽃 구경 인파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뒤편 여의서로를 전면 통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만 75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접종은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전 신청에 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2분기 안에만 재신청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50만 회분, 이번에 50만 회분이 들어와 현재 100만 회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앞서 도착한 백신은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분산 배치됐고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현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항시 거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 350만 9천 명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5만 8천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이들을 상대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접종을 거부했어도 오는 6월 안에만 재신청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신청해놓고 나오지 않을 경우엔 미리 준비한 백신을 인근 지역에 사는 고령자나 접종센터 근무자에게 맞춥니다. 화이자 백신을 주사할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46개 공공시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5곳, 강원도 4곳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고루 차려졌습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6살 이상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부터 15살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에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12살부터 15살까지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 중 위약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모두 18명이 코로나19에 걸린 반면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앞서 진행한 16살부터 25살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통증, 발열, 오한, 피로 등이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일부 참여자들을 추적한 결과 한 달 후 항체 보유율 역시 16살부터 25살까지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고 아직 정식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살 이상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습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해 유럽 등 각국 규제 당국에 12살부터 15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가을 새학기 이전에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 역시 조만간 12살부터 17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FDA 승인 아래 미국에서 11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꼈을 경우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2021년 2월 26일 범합시 정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백신을 맞은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을 느꼈는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보통 접종 이틀 만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징후가 다른 만큼 이상 증세를 느낄 땐 이른바 백신 휴가를 내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사 맞은 다음 날 아프면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쉬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백신 휴가는 곧 접종을 앞둔 보건교사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시기 조정, 대체 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접종 당일에도 공가 또는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러시아가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소위식물감독청의 부청장은 감독청 산하 동물건강보호센터가 개발한 육식동물용 코로나19 백신 카르니바코프가 러시아에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청장은 카르니바코프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이며 이르면 이달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런 기술의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3,6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털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열병식에선 기존보다 탄두가 더 커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5형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작전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 기동성도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형 발사 차량 생산 공장을 현대화하고 있고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은 정찰총국 주도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충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킹한 가상화폐는 3억 1,640억 달러, 우리 돈 3,600억 원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해킹 그룹 킴수큐와 라자루스 등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외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 여파로 생필품 수급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주요 정치, 경제 현황을 설명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무역 중단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1, 2월 북중 교역량 327만여 달러 가운데 324만 달러는 전력 수출로 그 외에는 교역 내용이 거의 없으며 맛내기 같은 중국산 조미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수입 식료품과 생필품의 물가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쌀의 경우 북한 당국이 민생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관리한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힘겨운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글로벌 현안에 관한 삼국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각국 안보실장과 개별 회동도 합니다. 특히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과는 대북정책 조율을 포함한 한미동맹, 글로벌 이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하루차로 잡혔지만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열립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안보실장은 미국에서,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고위급 회동을 하는 데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거친 설전까지 벌이며 갈등의 골을 드러냈습니다. We do not seek conflict, but we welcome stiff competition, and we will always stand up for our principles, for our people, and for our friends. 要求美方要放弃动辄干涉中国内政的这种霸权的行径，这个老毛病应该改一改了。 따라서 양국 모두 글로벌 현안의 상당 부분을 미중 관계에 할애하고 우리나라의 자국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대미 견제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일단 정부는 미중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면 난처해집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양국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딴 외교전의 걱정도 고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낮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한 건데요. 경찰은 질식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 맡겨졌던 18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식사 뒤 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원장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2월부터 이 어린이집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장이 10여 분 동안 아이를 재웠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쯤 뒤 숨진 아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원장이 강제로 손과 다리를 이용해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못 움직이게 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아이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부검 결과를 종합한 뒤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어제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기성용 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길 바라며 진실의 힘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저쪽에서 먼저 고소를 진행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 명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어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해 남성이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잠원동의 7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6층과 7층 학원에 있던 학생 등 30명이 대피했고 내부 벽이 일부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과 2층 사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내장재의 불씨가 남아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해 입주민 50살 신모 씨에게 1심 구형량처럼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심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의 수탁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수령 당첨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던 K토토의 전 직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K토토 재직 시절 지급기한 만료 직전에 토토 당첨권을 위조해서 당첨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첨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광폭 속 거래소 난립의 부작용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거래소의 보안 의식이 부족한 탓에 가상화폐 계정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을 위한 해킹으로 추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가상화폐 9천만 원치를 구매한 31살 김모 씨. 한 달 만에 달성한 수익률은 100%, 9천만 원은 2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수익이 나니까는 되게 기분도 좋았고 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니까는 월급날만 기다렸었죠. 계속될 것 같던 김 씨의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거래소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원금까지 몽땅 날린 겁니다. 피해 당일 김 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입니다. 오후 7시 반쯤 해커는 낯선 IP를 통해 김 씨 계정에 접속합니다. 4시간 뒤 갑자기 김 씨 소유 가상화폐 물량을 전부 팔아치우더니 곧이어 거래가 거의 없는 비주류 가상화폐를 터무니없는 웃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해커가 산 가상화폐는 순식간에 60배 넘게 치솟았다가 곧바로 푹 꺼졌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전 재산이고 빚내서 투자한 건데 한순간에 이제 없어지니까는 죽고 싶었죠. 49살 박모 씨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박 씨의 거래 내역입니다. 해커는 박 씨의 자산을 전량 매도한 뒤 거래량이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웃돈까지 주고 사고 팔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립니다.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뭐 그냥 한방하고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냥 뒤통수 그냥 뻥 맞은 기분이죠. 누구한테 돌멩이로. 취재진이 확인한 해킹 피해자만 4명, 피해액은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뚫린 계정은 특정 거래소에 집중됐습니다. 해커들이 단번에 가격을 올려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범죄로 추정됩니다.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고 대책도 없고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소 서버가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정한 IP에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소비자들만 랜덤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래소 쪽에서 문제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해당 거래소 측은 서버가 해킹을 당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가 노출돼 벌어진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해킹 피해가 잇따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안책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 너무 신성수법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안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강구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들은 보안 책임에 과실을 물어 거래소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행에다가 주변 사람들의 방관하는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가 아시아계 혐오 표현이 들어간 노래를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60대 여성이 잔인하게 폭행당하는데 덩치 큰 보안 요원 3명은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봅니다. 범인이 가버린 뒤에도 이 여성을 구조하거나 괜찮은지 묻기는커녕 슬며시 문을 닫고 돌아섭니다. That was bad enough, but then to see a security guard standing nearby and not intervening, absolutely unacceptable. 뉴욕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든 신고를 하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청장과 하원 의원도 한 목소리로 아시아계 폭행과 방관을 규탄했습니다. Under every single circumstance, you must do something if you see something. 주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아계 공동체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The security guards in there just close the door and don't even help a person, a human being, lying on the floor. We're kind of outraged right now, our community. Yeah.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음악을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유튜브가 거부하면서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 현금이 많을 테니 도둑질하려면 중국인이 사는 집을 노리라는 노골적인 가사에도 보호자 주의 표시만 달아놨을 뿐 아무나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유튜브 직원이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지난 22일 담당 간부는 이 영상을 삭제하면 다른 음악도 광범위하게 삭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며 거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유튜브는 회사의 혐오 발언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영상 9만 7천 개와 댓글 4,600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항복판에서 마주 걸어오던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했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새벽 1시 10분쯤 용의자 남성을 체포했으며 중호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0분쯤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한 건물 앞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65살의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가 오늘 군사정권에 맞서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자 미국은 일부 주재 공무원의 소개령을 내렸고 독일도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카렌족 주민이 들것에 실린 채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이 미얀마군 초소를 습격한 데 대한 보복 공습으로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과 군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미 국무부는 미얀마에 주재하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독일도 자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고했고 프랑스의 한 재생에너지 기업은 미얀마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유혈 사태 확산을 이유로 자국 시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가 총에 맞아 숨진 17살 소년을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트럭에 탄 군인이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다짜고짜 총질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2명은 놀라 달아났고 총에 맞은 1명은 군인들이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 소년은 군 병원에서 숨졌는데 사망 진단서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적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과 함께 증세를 제안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증세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대 철학의 거장 미셸 푸코가 생전에 어린 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소아 성애자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더 타임즈는 푸코가 1960년대 말 튀니지에서 머물 때 8살에서 10살 된 소년들을 공동묘지로 불러 돈을 주고 성관계했다고 동료이자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 기 소르망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 소르망은 이런 사실을 당시 프랑스 내 주요 언론들도 알고 있었지만 학교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철학의 왕으로 통하는 푸코의 위상 때문에 보도를 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새 4월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2.6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나 높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4도, 광주 22도 등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대구가 19도, 강릉 17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동쪽 대부분 지역은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어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잇따르는 내곡동 땅 의혹을 다시 해명하며 측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고 일어나면 오 후보의 거짓말이 하나씩 나온다며 내곡동 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 1차 후보지에 은평과 도봉 등 서울 4개구 21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7월 예정지구 지정 후 2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새 환자가 500명으로 집계돼서 오늘은 5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는데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 방역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이를 방관하는 분위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가 아시아계 혐오 표현이 들어간 노래를 삭제해달란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키가 크고 오세훈 후보였고 생태탕을 먹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그렇게 빛내고 시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MB 패밀리와 MB 황태자 땅들이 붙어있는 곳이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좀 무법자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3명만 없는 호랑이를 봤다고 해도 호랑이가 있는 게 된다. 그런 속담이지요. 지금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으신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제가 관여한 바 없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것도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 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당시 시장이던 오 후보가 개입했냐 여부에서 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거짓말 공방으로 바뀌는 모습인데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프레임 씌우기 도사다, 양측 설전이 거셉니다. 먼저 어제 나온 내곡동 땅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해야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제가 TV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시장이 되면 서울시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독단적이십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어제 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용산 참사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아무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임차인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야 올바른 바람직한 행정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극한 어떤 투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참사는 철거민을 쫓아낸 서울시와 생존을 위한 저항을 강압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면서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공세를 취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1주택자 재산세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정부가 잘한 건 아니라며 토지 임대부 방식을 이용한 반값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용적률 규제, 높이 규제 풀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의 힘을 무시했다가 지금 4년 만에 이 정부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일한 재산이 노후 대책으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현금 수입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무주택자인 이 집 없는 서름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입니다, 여러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가진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청년과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내 집이든 전월세든 빚을 더 내야 하지만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향해서 반성 호소인이냐면서 진정성 없는 읍소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면 투기꾼 취급을 받고 정부가 올린 집값에 세금 폭탄도 감내해야 했다면서 LH 사태 한 달이 다 돼서야 갑자기 유턴해 한스럽다고 후회하는 정부 여당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갖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서울 신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4%이던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가량 올린 셈입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의원이 국민에겐 5% 상한선을 긋고 자신의 임대인에겐 9% 인상을 적용했다면서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이 속을 챙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산 땅이 간선 급행버스 정류장 예정지와도 가까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청장이 이와 관련된 도로 확장 사업을 재임 시절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 A씨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에 가족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과 건물입니다. 2017년 7월에 퇴임하고 넉 달 뒤 매입한 곳으로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BRT 정류장이 만들어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T 정류장은 도로를 기준으로 A씨의 땅과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인데 걸어서 5분 정도로 가깝습니다. 세종시 신도심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BRT를 포함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A씨가 청장으로 재임했을 때 추진됐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023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A씨는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산단 예정지 인근에 또 다른 땅을 산 것으로도 드러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세종시청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의 땅 구입 배경과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임 전이든 퇴임 후든 간에 구입했던 땅이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해 충돌과 관계되어 있는 이제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지만 앞서 A씨는 정착을 위해 땅을 샀다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경찰청은 땅 투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세력의 실체를 쫓아서 차명 투기를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이미 결론이 나왔던 사건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기획 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강경했습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자본이 결합한다며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법령상 한계 등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전국검찰청에 전담팀 확대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검사장 회의에선 과거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2기 신도시 수사 당시 사례 등을 상세히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검찰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의 운신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회적이 아닌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러한 자조적인 그런 일부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는 과거 5년 동안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처리한 사건들은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범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건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의 실체를 다시 파악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 때 처벌받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도 차명으로 불법 투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인물과 기록들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들인 만큼 추가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와 은평구의 21개 지역이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개 구의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서 2만 5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과 도봉구 창동의 준공업지역, 영등포 신길동의 저층주거지와 금천구 가산 디지털단지 역세권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확보해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낄 경우 이틀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 또는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75살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 9천 명으로 현재까지 이들 가운데 86%가 접종에 동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학교 4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뜸했던 세종시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9일 방과후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교직원과 학생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모두 4개 학교로 해당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등교 중지를 안내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14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시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12일 14명 발생한 이후 1일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최근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하면서 학원과 교습소 강사 등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 1,950여 곳에 종사자 5,9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시와 함께 특별 점검단을 구성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주된 점검 사항들은 출입자 명부라든가 또 학생들과 또 강사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또 면적당 인원이 적정하게 있는지 여부들을. 특히 충북 청주의 경우 일주일간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유행의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으로 올라섰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완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여서 지금의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부산 지역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유흥업소와 교회, 복지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뒤 10명이 한꺼번에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부산 영도구 교회입니다. 출입 명부를 관리하고 예배 때 방역 수칙을 지킨 거로 나타났지만 내부 CCTV가 없어서 방역 당국은 접촉자와 이용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도구 교회 관련해서는 최초 확진자분이 복지시설의 선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신 분입니다. 부산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접촉자 확진도 이어져 지금까지 관련 환자가 128명입니다.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 당국은 전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만 지금까지 25명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많은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내역에 대해서는 검사와 역학조사 이외의 용도로는 전혀 쓰이질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3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주 앞서 13.3명이었던 것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에게 올 타격 등을 이유로 단계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흘 뒤에 부활절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명 쇼핑몰 지하에 있는 식당가.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마다 대기줄이 늘어섰지만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는 백화점은 평일인데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엔 3칸씩 띄워서 타라는 문구가 붙어있고 층마다 안내 요원도 지키고 섰지만 사람이 몰려도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에 12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환기라든지 주말 차량 이부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시행을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날씨가 좋은 날이면 시내 전통시장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노점에 세워진 긴 의자에 손님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손님들끼리 등도 부딪히고 또 자리가 또 좁은 사람들은 또 성질도 내고 하지. 최근 방역이 느슨해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면서 지자체에선 하루 2차례 방역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말에도 마스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인회도 노점 사이 칸막이를 세우고 출입 명부 작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점과 노점 사이에 접촉을 최소화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점포간 사이에 투명 아크릴판 설치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그 실내 점포에만 작성했던 출입자 명부를 저희가 노점에도 배부를 해드려서 신규 확진이 하루 4,500명대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은 가운데 외출이 부쩍 늘면서 방역의 또 다른 고비로 여겨지는 4월. 게다가 오는 4일엔 기독교계의 최대 기념일인 부활절을 앞두어 더욱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회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신도가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하거나 교회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스스로 10%로 잘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모임과 식사 금지, 성가대 운영 금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를 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9명보다 61명이 많은 수준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서 많으면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억 1,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7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조사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킹 공격으로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의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 세탁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북미 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역사 왜곡이나 영토 주권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다른 협력 관계는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형식에 관계없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바란다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마침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5달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러 외교부 아태국장이 도쿄를 방문하는 등 일본과 소통 노력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대남 비난 담화 등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여러 방식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간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이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른바 톱다운식 대북 정책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특정 방법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협력한다면 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변 5개국 외교장관을 중국으로 초청해 연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의용 장관도 내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중국이 미국에 맞서 세를 과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에 남중국해 지역 4개국 외교장관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교장관을 차례로 중국에 초청한 겁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방역 지원과 경제 협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同东盟国家就当前的地区和国际形势加强沟通，进一步落实高层重要共识，增强战略互信。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 4개국 외교장관에 이어 우리나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타이완과 마주보는 중국 푸젠성으로 5개국 장관들을 초청해 개별 회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이 주변국 외교장관들을 불러 세를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지원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는 타이완에는 무력 시위로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격기와 전투기 등 중국 군용기가 거의 매일 타이완의 방공식별 구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停止美台官方往来，不向台独分裂势力发出任何错误信号，不要试图突破中方底线。 일본에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문제와 관련해 도발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센카쿠 문제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자 반발에 나선 겁니다. 미국이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중국도 점차 국가별로 편을 갈라 대응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가 오늘 군사정권에 맞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현지 시각 어제 연방정부 대표위원회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대표위원회는 지난해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들이 군사정권에 대항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얀마 정세와 관련해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안에 교민 상당수가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지 공관이 교민사회와 매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철수가 필요한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마주 걸어오던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했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이 현지 시각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용의자 남성을 체포했으며 증오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0분쯤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한 건물 앞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65살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음악 삭제를 거부하면서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튜브 직원이 랩 음악 미더 플로커즈 동영상의 유튜브 삭제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22일 담당 간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사내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음악은 2014년 미국 흑인 래퍼 YG가 부른 랩으로 중국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 현금이 많을 거니 도둑질을 하려면 중국인이 사는 동네를 노리라는 노골적인 혐오 가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보호자 주의 표시만 달아놨을 뿐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젯밤 서울 잠원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학원에 있던 학생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요금소를 지나려던 SUV 운전자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상가 건물, 소방대원들이 검게 그을린 벽을 확인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7층짜리 상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 6층과 7층에 있던 학원생 등 30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내장재에 불씨가 남아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만큼 새빨간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화재 당시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용도로 쓰는 공사 현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를 지나기 직전 SUV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SUV가 차로에 있던 구조물을 들이받았는데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항의 한 화물선에서는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던 31살 작업자 A씨가 추락해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날이 따뜻해져 운항하는 선박이 늘어나 응급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원장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장을 불러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아동학대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실명 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과 모순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청장은 윤 전 총장에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는 토요일 제주 4.3 73주기 추념식을 앞두고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유해 발굴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 당시 중산간 지역 마을을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이 5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수만 명이 숨졌습니다. 서귀포시의 가시리 마을도 420여 명이 숨지는 등 제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가시리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세구가 사전 시굴 조사를 통해 73년 만에 발굴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던 주민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기 고모부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형하고 주상만 여기 내구를 묻었다고. 발굴된 유해들은 두개골로 일부는 치아와 함께 함몰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제보자 증언을 고려해 찾지 못한 유해 한 구는 발굴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토벌대를 피해 토굴에 숨었던 마을 주민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굴에선 움집 흔적과 숟가락이 발견돼 추가 유해 발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두개골 부분만 이렇게 묻혀 있는지, 그리고 이 주변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유해가 확인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유해 발굴 작업은 가시리 마을을 시작으로 희생자가 안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7곳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과 가족이 확인되면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예정입니다.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405구의 유해가 발굴됐고 133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는 7월쯤부터 지상파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전면 허용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부로 쪼개 광고를 편법 운영해왔는데 48년 만에 이를 법으로 보장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45분에서 60분짜리 프로그램은 1번, 90분까지는 2번, 이런 식으로 최대 6번까지 중간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은 이미 하고 있는 중간 광고를 지상파에도 허용해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료 방송에 이미 시행이 되었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중앙으로 새롭게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 맞게 규제 완화를 해서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하지만 방통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효재, 안영환 상임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자구 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경영 혁신을 위한 뾰족한 비용 절감 대책은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30분마다 한 번씩 광고를 보게 되면서 시청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서울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시청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추상적이고 미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뉴스와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방통위는 현재 이들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막을 규정은 없지만 시청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1년 만에 V리그로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는 우승까지 한 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흥국생명의 구심점으로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뽐냈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야속한 공이 바닥에 찍히고 흥국생명의 우승 꿈이 멈춘 순간 김연경은 빙긋 웃어봅니다. 안방 코트에 내 것이 아닌 우승 꽃가루가 뿌려지는 사이 후배들을 일일이 안으며 토닥토닥 유쾌하게 분위기를 띄웁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주전 2명이 떠난 팀에서 김연경은 고군분투, 특히 붕대 투혼으로 나선 포스트 시즌은 매경기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극복을 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온 V리그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김연경은 공격과 수비에서 만점 활약하며 월드클래스 기량을 뽐냈습니다. 정규리그 평균 시청률은 1.23%, 역대 최고였고 챔프전 마지막 경기는 한때 4%를 웃도는 등 흥행에서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시즌 중에도 해외팀에서 러브콜이 있었다고 밝힌 김연경. 신생팀 제7구단 영입설도 무성한 가운데 다음 시즌에도 V리그에서 뛸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아직 결정한 부분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여러 방면으로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시즌을 마친 김연경은 짧고 굵은 휴가를 마치고 4월 말 대표팀에 소집돼 도쿄올림픽 메달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올림픽이 많이 기대가 돼요. 이루고 싶은 메달을 꼭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한 수용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CCTV 관제실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48살 미결 수용자 임모 씨와 관련한 당시 진료 기록과 재소자 관리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6시 반쯤 동부구치소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직원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의 수탁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수령 당첨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던 K토토의 전 직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K토토 재직 시절 지급기한 만료 직전에 토토 당첨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첨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올린 소식, 아침 신문들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임대차법 시행 전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박주민 의원의 법 통과 하루 전 국회에 발언을 실었고, 한국일보는 여권이 직면한 내로남불 논란이 또 하나 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만 코앞으로 정의용 부른 중국, 대북정책 양다리 외교 시험대,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같은 날 열립니다. 한겨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미중 양국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극대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고, 조선일보는 중국이 회담 장소로 대만을 코앞에 둔 샤먼을 점 찍은 건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기 위한 노골적인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뒤 관례와 달리 아무런 보직도 받지 못하고 퇴직해 뒷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 정착을 최대 국정 성과로 내세우면서 이 본부장의 옷을 벗긴 건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함 유족 윤청자 여사가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와 서로 끌어안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윤 여사는 끌어안으려고 하길래 손으로 막고 밀어내면서 문 대통령이 싫다, 왜 북한에 벌벌 떠느냐고 말했고, 이에 김 여사는 가슴 아프신 것을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선거 뒤 이광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오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애플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하자 사무실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완전히 차단하는가 하면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으며 본사 진입을 30여 분 동안 막았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오늘 수도권 지방은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5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만큼 일교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막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고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일부 동쪽 지방은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강원 영동 지방은 동풍이 불며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내륙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1도, 대구는 19도, 부산은 1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